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면 저는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환기 복지국가학교 4강 중에 두 번째 주제는 돌봄입니다. 저는 돌봄 전환의 키워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사실은 요즘엔 돌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하나 잡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마 가장 마지막에 내가 뭔가 키워드를 제시해야 된다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존의 자립중심 모델에서 상호 의존 모델로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돌봄을 주제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이 여러 실천적 논의 속에서 전개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 와중에 좀 이야기가 될 것들은 이 안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돌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봄 부양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돌봄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돌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돌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토론해보는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돌봄 중에서 요즘에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케어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고독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것을 아우르는 여러 초고령 사회의 정책 중에서 지금 아마 가장 후끈 달아올라 있는 정책이 아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걸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 돌봄 전환의 키워드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 주제로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책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여러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준비한 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초고령 사회가 가지고 오는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도 제시가 되고 있죠. 그 많은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뭐 아까 앞에서도 이런 뭐 총부양비 이런 거 다 보긴 하셨지만 다 볼 수는 없고 정말 꼭 중요한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3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해할 때 이 내용입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아마 고령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뭐 그냥 맞으면 되는 거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빠른 속도고 그걸 준비하기에는 여전히 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우리가 돌봄 위기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표는 우리나라 이제 부양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4세 미만 영유아, 이하 영유아,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부양 인구가 좀 그래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과연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위기로 다가올까?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은요, 지금 2025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로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만 봐서는 사실 0세부터 14세까지 12.2%, 65세 15.7%, 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72.1%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겠네 라고 그냥 드라이하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 72% 중에 즉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여기서 65%. 그리고 여기에서 정규직이어서 안정적으로 사회보험료라든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 여기서 60%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머지
부양해야 될 아이와 어른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돌봄 위기는 경제 위기와 함께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초고령 사회,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 재정부담 가중을 이야기를 하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 그래프입니다. 건강보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그대로 순증한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복지 제도가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 요게 지금 요렇게 앞으로 40년 동안 이제 증가한다는 그래프고요. 지금 파란색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그래프가 변화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2020년에 16조 6천억 원에 이르렀던 노인복지 예산은 2067년이면 91조에 이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표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추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다 내는 사회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조건 다 내야 되는 이제 의무가입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모두가 다 내는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5년에 이 50%에 이르렀고요. 2030년이면 그 금액이 5년 후죠. 87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이 87조 6,130억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 2067년 91조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노인 건강보험료는 다 내는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높다는 건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는 좀 OECD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건 OECD의 시설과 병원의 장기 요양 병상 그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OECD 평균입니다. 그리고 진한색이 시설에 있는 장기 병상 이용 비중이고요. 이 좀 연한 노란색이 병원에 있는 이제 장기 요양 병상 비중입니다. 자, 여러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프 그림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어디예요? 네, 제가 적어놨어요. 한국만 다릅니다. 한국은 어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병상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장기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 병상 비율이 요양 병상이 높다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사실 정상적이진 않죠. 실제로 그래프만 봐도 우리나라만 유독 튀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안 있어도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좀 독특하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요, 어르신들이 가산을 다 정리하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을 생각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그 병상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 이게 노인의 수요와 부응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실태조사를 한 조사에 따르면요, 어른들한테 여쭤봤을 때 실제로 어디서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95%가 현재의 집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해요. 보통 시설이나 병원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치고 몸이 아플 때 여쭤봐도 사실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분이 56.5%, 그리고 가족과 합가하거나 근거리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12.1%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해서 시설에 거주하겠다는 분은 사실 31.3%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책 위반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래요? 제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초고령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 3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부양비는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정책 입안가라면 돌봄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의 그 재정 부담도 덜어내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좀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뒤에 돌봄이 붙잖아요. 근데 가장 열심히 뛰어든 조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의료의 문제인 것이냐 지금 현재 그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하면 뭐 지금도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지역마다 좀 그 차이가 꽤 큰데요. 일단 뭘 통합하냐라고 하면 이 돌봄을 통합하는 겁니다.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 체계가 꾸려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시설에 아이나 어르신을 맡겼죠. 사실 병원이나 시설에 가면은요, 여러분 밥도 때 되면 알아서 주고요. 약도 내가 고를 필요 없이 주는 대로 먹어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체에 대한 보호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설과 병원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서는 이 실제로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그걸 부담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수요하고도 맞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던 곳으로 내보낼까? 시설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려다 보니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가 공급 체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가 적기도 해요.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적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따로따로 알아서 신청해야 돼요. 서로 다 분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신청주의 덫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없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서비스를 서로 간에 하나로 통합해서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맞추려면 부족한 서비스를 좀 확충해야겠네. 그리고 있는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연계해야겠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서로가 각자 알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는 어렵겠네. 이런 좀 구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요즘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를 해서 여기만 연락을 해도 여러 가지 내가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주거, 돌봄, 요양, 방문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때요, 여러분? 아프면 예전엔 병원에 갔지만 요즘에는 의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죠. 이제 그만큼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댁 주변에 가시다 보면은 뭐 재가센터라든가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실제로 지역사회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공적 돌봄 체계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주민센터, 예전에 말하면 동사무소에 통합 안내 창구가 생기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적 돌봄 체계를 꾸리느냐의 문제라면은 실제로 서비스도 통합이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지난 2020년에 개편됐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죠. 그동안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요, 원래 노인 돌봄 사업이 6개 바우처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심지어 하나를 이용하면 다른 하나를 이용을 못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웠죠. 그런데 이 노인 돌봄 사업을 6개 바우처를 통합하면서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재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주야간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여러 가지로 각자가 하나하나씩 있었다면은 이걸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가 서비스 본 사업도 올해 이제 3월에 시작을 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를 누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 가능하면 원스톱으로
아니면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야 좋지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에서 내가 요양사업 좀 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예전에는 막 개인 사업자들이 하나씩 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나름대로 규모 있게 하거나 이렇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정부는 다 성장 지원 중심이고 될 만한 데만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상황이 항상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가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도 시설과 병원이 중심이었겠죠. 그런데 이 시설과 병원을 위로 이제 옮겨내고 정중앙에 이제 주거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설과 병원은 이제 원래 시설과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시설과 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시설과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근데 시설과 병원에서 가산 다 정리하고 시설로 들어가고 병원 들어갔는데 바로 나와서 생활하기 힘들죠. 이러니까 그렇다면 중간 집이라도 만들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이러면서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여기서 주거 서비스, 재가 서비스, 또 정착 지원 서비스, 사회 참여 같은 걸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 그림은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그림하고 사실 다 똑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그림 모양새만 좀 바꿔서 만들어낸 거죠. 이러면서 지역사회 어딘가에는 이렇게 이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합 안내 창구가 하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의 숙고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이 그림을 그려내죠. 그래서 일본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탄핵 이후에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이제 서비스 안내 창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시군구가 여러 사료 관리를 여러 가지 민간과 함께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국가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당시의 기본적인 개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즉 여기서 살던 곳은 병원과 시설이 아닌 살던 곳을 의미합니다.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도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의 표준화가 쉽지 않고, 또 국가가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돈 쥐어주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가 주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이때 커뮤니티란 바로 이 시설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그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이라면 예전에 해왔듯이 그냥 사회 서비스 확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2007년 이후에 바우처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회 서비스 정책은 항상 두 가지 골자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사회 서비스 자체를 확충하는 거, 부족하니까. 두 번째는 이 사회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이었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지 이 정책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 국정과제로까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이 정책은 단순하게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과 병원에서만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통합적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런 시설과 여러 가지 돌봄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탈시설화를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하는 정책이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동반되는 건데요. 이렇게 탈시설화 하게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있던 분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누군가는 돌봐야겠죠.
만약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특히 여성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돌봄을 부담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든 사회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돌봄의 사회화가 촉진이 될 겁니다. 이 돌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프라가 생기기도 했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돌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돌봄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돌봄의 시장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주도형 정책인 것처럼 지역화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보겠습니다. 탈중앙화라고도 하는데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의, 우리는 지방정부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선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선도사업도 이 탈시설화와 탈시설을 해낸 특히 노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범사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시범사업 왜 해요? 먼저 몇 군데에서 해보고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지, 어떤 좋은 모델이 있는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걸 다른 여러 지역에 이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걸 전개를 하죠. 처음에 시범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이렇게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 모델은 실현되지 않았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델로 지역마다 시작을 했다가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살지 않죠,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역적 특성대로 선도사업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델이든 간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일단 병원이나 시설에서 탈시설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탈시설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분들 퇴원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나오시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본 다음에 이걸 세팅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래서 지역사회에서 재가생활을 잘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노인 선도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굳이 병원이나 시설로 갈 필요 없게. 그러려면 역시 지역사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가 잘 돼야겠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던 분들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재가장애인들 굳이 시설로 돌아가지 않게끔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꾸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선도사업 모델 여러 기간 동안에 하긴 했었지만은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경험치도 적었고 또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도사업을 했던 그 모델이 많이 공유는 안 됐고요. 특히 이렇게 탈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데 사실 뭐 시설의 기능 전환 문제라든가 탈시설 이후에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논의한다거나 또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은 탈시설한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재가 서비스를 장착시키고 연계할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안 해본 일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니까 빨리빨리 2, 3년이라고 하지 실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대체 이게 뭐냐? 서로 지역마다 다르게 이해를 했던 거죠. 하도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연구할 때도 힘들었어요. 연구진이 어떻게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ING니까 안 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이드북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거나 지역사회 선도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요걸 해보고 싶은 자치구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게 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민간협력이었어요. 일단 지역이 주도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행정이 혼자 할 수 있느냐. 절대 공공기관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다양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활용하자.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민간협력과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설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없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 지역 환경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뭘로 잡아냐면 첫 번째 통합돌봄 창구를 마련할 것. 즉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 안내 창구를 만들어서 분전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두 번째, 아직은 초기만큼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적당한지, 이 단가로 민간이 하려고 할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분이 한두 번의 서비스로 족한지 아니면 한 10차례 이상의 고난도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 사례 관리를 하려면 좀 체계적인 지역 케어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거죠.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공통 기반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알아서 구상하게끔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돌아와 보니 이제 현재 정부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구상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행안부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모사업이 많이 펼쳐졌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 또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주민 참여 기반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차는 대상별로 나누지만 대도시나 급속한 노령화 지역, 논청 지역, 도노복합 지역, 아니면 또 이제 융합형, 이렇게 해서 실제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16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도대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렇게 정부가 떠들어댔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까 주로 탈시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대상 자체가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거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이럴 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격하기가 좋았죠. 도대체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우리 예산 없는데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돈 쓰겠느냐, 이러면서 대상을 확 대폭 줄입니다. 예산도 줄이고요. 대상도 노인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한 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에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대상이 줄어들어서 여기서는 총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2개의 사업을 경험한 자치구가 총 21개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상을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현재 이제 계속해서 내년 올해까지가 이제 본 사업, 이제 시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시범 사업에 들어온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시군구는 예산 지원형,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곳이고요. 예산은 없지만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217개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그 시군구가 현재 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요, 이건 좀 초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으로 대상을 줄였어요. 그리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입원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그리고 재가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은 통합 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시범 사업 2차가 2024년부터고요. 그 전에 1차를 했는데 1차는 거의 실패했어요. 사실 통합 판정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또 의사들이 겨우겨우 시간 내서 그나마 막 가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통합 지원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여튼 통합 판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의료 요양 돌봄 시범 사업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 판정은 뭐냐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내가 좀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이 사람이 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사람인지 통합적으로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요양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지역에서 지역 돌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이걸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분은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하고 어떤 분은 장기 요양 서비스 받게 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돈이 나가는 구멍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함께 분리된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갑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물론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긴 하지만 여튼 지자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돌봄도 지자체가 부담을 하죠. 어디에서 돈을 부담할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튼 이렇게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여러 이제 정보 수집 체계를 거쳐서 이분의 건강과 돌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통합 판정을 해서 이렇게 의료 필요자는 요양병원으로 또 장기 요양으로 노인 맞돌이라든가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누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 요양병원 들어가기 쉬울까요? 아까 건강보험료 지표 보셨죠? 앞으로 점점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거는 좀 어렵게 제도가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럼 장기요양은 어떨까요? 장기요양도 신청 등급 받기가 점점 어렵게 설계가 될 겁니다. 역시 지역 주도형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아도 충분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자는 움직임도 함께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과정에서 이 대상자를 놓고 여러 전문 기관들이 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모여서 통합 지원 회의, 케어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돌봄 문제를 케어하겠다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건 윤석열 정부 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년 3월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이고요. 돌봄통합지원법의 공식 명칭이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바로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있죠? 노인과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 판정을 해서 이 통합 판정 누가 하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이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판정을 해서 여기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다. 이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 그림하고 보시면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군구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중앙과 전문기관은 어떻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지, 어떤 식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포진되는지,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돌봄통합지원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돌봄법이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정됐을 때부터 이 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아니다.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부터 조금씩 개정하자는 논의까지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대상을 심한장애로만 지정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는 조치까지 내려지고 했었죠. 여튼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사실상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가 빠졌죠.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바뀌었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법은 통합돌봄법이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죠. 이재명 정부도 사실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사실 거의 고민할 새 없이 그대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했다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노인 중심으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장애인은 2026년까지, 정신질환자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중심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좀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서울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정확하게 뭐 탈시설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이 적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는 당시 그 박원순 시장이 돌봄 SOS라는 각 25개 자치구 426개 전동에 돌봄 SOS 센터라는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 창구를 이미 그 주민센터 안에다 깔아놨어요. 이제 그래서 나름 서울은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한번 해보겠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의료돌봄 통합지원 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그 법 체계에 맞는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돌봄 SOS를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돌봄 SOS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기존의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제 건강장수센터로 재편을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 돌봄, 건강에 관련한 예방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랑 금천구에서 2개 구, 7개 센터에서 보건지소를 건강장수센터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0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25개 자치구에 한 4개 정도씩 평균 4개 정도씩 건강장수센터가 생기겠죠. 이걸로 서울시가 WHO의 상까지 받았습니다. 시행도 아직 안 왔는데 계획만으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시가 홍보를 한 거죠. 여튼 서울시도 서울형 통합돌봄을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이제 자치구마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각 자치구 단위의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제 부서 체계를 개편하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7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로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장 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서울시는 그래서 통합돌봄 안내창구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총 5개 분야, 10개 영역에서 41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다 새로운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제도도 있고 또 정부가 마련해 놓은 서비스도 있고 또 서울시가 장착한 서비스도 다 섞여 있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통합 안내창구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이잖아요. 광역이 주도하는 건데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초지자체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다 지자체마다 사실은 서울시가 이 정도는 주니 또 지자체가 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장착할 수는 있겠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요, 한 뭐 3개 영역에 한 10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도 있고 20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이 준비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단위로 전담부서 만들겠다. 은평구도 뭐 국단위로 만들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치구들 제가 엊그저께 강서구 갔다 왔는데 강서구는 이 은평구나 성동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팀 단위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지자체마다 준비하는 수준과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부터 현재 돌봄통합 지원까지 잠깐 이 맥락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요 중심으로 지금 특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탈시설을 한 사람들의 시범사업은 끝났고 일단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하느냐를 중심으로 일단 지자체가 조례를 재개정하고 부서 체계를 개편합니다. 구기든 과든 팀 단위도 부서 체계를 개편하고 통합 안내창구를 만들면 그 통합 안내창구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요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통합지원협의체도 만들어지고 통합지원회의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또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적어도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합 돌봄 체계를 부서도 개편하고 조례 만들고 여러 지역에 있는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 다 협약을 맺어서 지자체가 통합 안내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려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서울은 돌봄 SOS 센터라는 걸 한번 해봤지만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의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부담이나 불만이 커지면서 사실상 더 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 서비스부터 연계하자. 그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처음 비전 체계를 수립했을 때 뭐 어떻든 우연히 시기가 좀 맞았긴 했습니다만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튼 법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는 내년이면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죠. 과거로 따지다 보면 이제 주거는 거의 공급이 안 돼서 거의 없어졌고 주로 건강, 의료, 요양, 돌봄만 서비스가 늘면서 요거를 서비스 연계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그때 그렸던 개념도 요걸로 친다면은요. 사실 우리 그때는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되면 내가 지역에 있던 사람이든 병원에서 내지는 시설에서 있던 사람이든 이게 나오면 내가 일단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하면 이 동사무소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준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이 가능했어요. 아, 내가 은평구 노본동에 사는데 거기 어디쯤에는 건강센터가 있겠네. 그리고 어디쯤에는 케어 안심주택도 설계가 돼 있겠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는 어디 한 동네 한 2블록 정도 가면 있겠다. 우리 동네 구조를 봤을 때 어디 정도의 텃밭이 마련되면 좋겠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공용 식당은 이 정도에다 설치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죠. 특히 장애인들이라면 보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보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할 때는 뭐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 그려져야 되는 거죠. 탈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시설을 해서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 않고 나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사는 거지. 그게 없으면 다시 시설로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작은 통합안내창구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완성되려면 사실은 통합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통합돌봄은 살아남고 지역사회는 날아가고 없어요. 심지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말만 남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너무나 현재 의료돌봄 연계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 구축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역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기승전환을 한 시설의 문제, 종사자의 문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연 지역사회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벌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8년 차입니다. 이 8년 차에 이 새로운 정책이 추진됐을 때 변화해야 될 지역사회가 보이나? 여러분들은 지금 몸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니까 토요일을 이 시간을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라면 아니면 발달 장애인의 부모라면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들이 이 동네에서 이 시간쯤에 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걸 그려갈 수 있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그려지면 사실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또 다른 정책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정책이 현재는 여기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지금까지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정책인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연구자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다릅니다만 저는 4가지 관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이 가지는 방향과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아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인데 많은 게 빠져 있죠.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 했고 뭐 건강보험도 안 들어갔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출발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마땅한 표가 없어서 단지 그냥 요 표만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은 아마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가 될 겁니다. 이런 방향성 말이죠.
지역사회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은 이렇게 가파른 검정색 추세선을 빨간색 추세선으로 바꾸는 게 정책의 목표이자 방향이지 않겠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빨간색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밑으로 하향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일단 인구가 그렇게 인구 구조 변화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또 돌봄이라는 게 복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돈을 더 써서 우리가 지금 여기 파란색까지 왔다 했죠. 지금 돈을 더 써서 빨간색 선을 만들고자 하는 게 사실 초고령 사회 제반 정책들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이 통합돌봄을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사회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으로 즉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는 앞으로도 아마 한 몇십 년 들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돈을 더 쓰는 구조니까 지금은 요 정도 사이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만한 선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간색 선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재가 서비스를 돌봄 수요가 늘어나니까 재가 서비스를 확충한다면 이 빨간색 선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면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재가 서비스 확충 정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재가 서비스 확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똑같은 다른 방식을 택하든 어떤 재가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확충된다 한들 즉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돈을 비용으로 쓰는 방식으로 똑같이 만약에 돈을 쓴다면 이 빨간색 추세선이 만들어질까요? 그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돈을 쓰면 역시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돌봄 인프라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돌봄 인프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장 기업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대표적으로 했죠. 민간이 주도하게 해, 시장에 맡겨. 사회보장 자체도 경제성장에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주문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선언을 했었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공적 부담을 그냥 시장에다가 맡기자라고 제안했던 게 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다른 형태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확대되는 돌봄 시장에서 그러면 공공성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냥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난제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풀 수 없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때마다 바뀐다거나 정권 끝나면 없어질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정책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로 WHO가 추진했던 고령 친화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WHO가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여러 도시정부와 함께 고령 친화도시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63개 도시가 아마 고령 친화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13개 지자체가 고령 친화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겠다고 가입이 되어 있죠.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좀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업도 쉽지 않았겠죠. WHO도 2008년에 그 오랜 경험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합니다. 2007년이었던가? 이게 잠깐 연도가 헷갈리네요. 그때 이제 WHO가 발간한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북에 따르면 우리가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 때 이제 고백을 해요. 쉽지가 않았다. 한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지 서비스만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르신, 노인을 중심에 놓고 이 어린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했던 거죠. 질문은 굉장히 기본적인 세 가지에서 출발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건지, 내가 어떤 사회 환경에서 살아야 될 건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싶을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민의 결과 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8개 영역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외부 환경 및 시설.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일단 공공 건물들을 포함해서 안전성이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의 편의성,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주거 환경의 안정성,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활용. 이분들 시설에서 나와서 집에 갇혀 살 거 아니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되고 자아실현도 해야 되죠. 여가미 사회활동, 그리고 요즘 심각한 노인 혐오 이런 거 필요한 사회통합이라든가 캠페인 교육, 그리고 의사소통 정보 이런 데 뭐 AI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 및 돌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 및 돌봄 서비스는요, 이 8개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에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즉, 통합 안내창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삶의 필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비스에 지금 한정돼서 사고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무엇보다도 이 WHO가 여러 가이드북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근데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 8개 영역만큼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다. 어떤 도시 정부든 간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고령 친화 도시가 성공했던 곳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이것 없이는 고령 친화 도시의 성공을 불가능했다. 첫 번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 없이 고령 친화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이미 이제 오건호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5가지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현재 경제위기, 돌봄위기, 기후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아까 짧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돌봄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면 이 시설과 병원 중심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구나. 또 국가가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건 지자체 단위에서 나서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사실 지역사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에 충격적인 코로나 위기를 맞이했죠. 그때 우리가 뭘 경험했죠? 반복적으로 팬데믹 위기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팬데믹 위기를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또 그만큼 강한 팬데믹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학교가 문을 닫을 거고 가장 먼저 사회복지기관이 문을 닫을 겁니다. 즉 아무리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팬데믹 한 번 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안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에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과거에 집단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기존 복지 증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때 사실상 다양한 민간의 참여 없이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 시대에 돌봄 위기와 기후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의 핵심은 단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의 재생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지역사회가 얼마나 회복 가능한가, 지역사회가 얼마나 높은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엔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지자체로, 시설과 병원보다는 지역사회가, 그리고 대규모 집단이 아닌 소규모 공동체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지금 변화한 이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혁신의 방향은 지역사회로, 정책의 방향성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책의 키워드가 앞으로 돌봄의 문제를 지역에서 공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곳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가 바로 정책 전환의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 시장에서 어떻게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할지,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축적되지 않고 이 돌봄이라는 확대되는 시장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돌봄의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돌봄 생태계의 문제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꼭 간절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돌봄의 공공성의 핵심이 사실 민관 거버넌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재가 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사회 지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 돌봄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민간 거버넌스, 돌봄통합지원법 상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민간 거버넌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민간협력 거버넌스 내지는 돌봄통합지원법상의 통합지원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기관들 대표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이 어떤 기관들하고 계약을 맺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내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고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통합지원협의체를 단순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 구조에 참여해서 이 서로 협력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의 협의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협의체 정도라면은 사실 그냥 협의 구조에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버넌스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거버넌스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거버넌스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의 포괄 범위를 규정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지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공이 맡을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장에게 맡길지 이걸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협약기관으로 넣어 말어 이 정도만 고민해가지고는 절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이거를 공공이 민간과 함께 어떻게 공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를 논의하는 게 거버넌스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거나 서비스 제공 시에 비영리기관이나 주민조직들이 먼저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노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노원에서도 이제 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거버넌스가 노원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가 통합돌봄 조례에 관련된 통합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청소 업체로 코스코가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코스코 어때요? 저는 여러분 코스코 좋아합니다. 민원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봤을 때도 여러분 내 집에 그 청소 방역을 코스코가 와서 해준다고 하면 엄청 신뢰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노원은 막아냈습니다. 노원은 안 돼. 코스코가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알아. 하지만 기왕이면 청소 방역 우리 지역 주민에게 맡기시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좀 더디더라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협동조합에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후에 설령 들어오더라도 조건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간단한 예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돌봄이 빠른 속도로 시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돌봄 문제를 누구한테 맡길 건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공공서비스의 구성과 포괄 범위를 규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해관계자로 거버넌스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 거버넌스는 맛이 가는 거예요. 지역의 돌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지역의 돌봄 안전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생태계 관점에서 사실은 거버넌스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돌봄의 공공성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공이 뭘 할지를 고민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정치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공립시설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들은 한 14.5%고요. 이 중에 직영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제외하고 성인 사회복지 시설만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율이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0.5%, 나머지 위탁해서 운영하는 비율이 8.2%에서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 요양 기관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 역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율 약 1%입니다. 여러분 1%의 국공립 시설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99%의 민간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민간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의 국공립 시설만 놓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건 사실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99%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시장화되고 있는 그 중에서 이건 숫자지만은 실제로 여기 이 법인 중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 90% 시장을 먹겠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안 하고 또 많은 시민들도 국공립시설에 먼저 목숨을 걸어요. 그건 여러분 1%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99%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는 내년 6월이 지방선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지자체나 공공의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성 확장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하고 있고 또 확대되는 돌봄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돌봄의 공공성 이야기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단어에 얽매여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공공성 하면은 국가가 공급하는 게 말 그대로 공공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건 이미 1940년대 그 전의 일이에요.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2000년대 중반의 일이죠. 우리나라는 좀 후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점점 키워져 오다가 2007년, 8년에 바우처 제도 도입하면서 좀 돌봄 시장이 확장이 됐잖아요. 여튼 그 전에 과거에 공공 서비스가 조달되는 방식은 국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민이 그 서비스를 수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서비스를 국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만큼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국가가 이제 커지자 이제 국가도 좀 한계에 다가오게 되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이제 뭐 복지병 운운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그 국가가 제공했던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민영화되고 시장화되죠. 이러면서 서비스가 시장화되게 이릅니다. 그게 요 시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로 치면 2008년 이후에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됩니다. 이러면서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민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 서비스를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죠. 사실상은 시장화였지만 홍보는 어떻게 됐냐면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 거라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확대된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물론 수혜자보다는 나아졌죠. 그래서 공무원은 커미셔너가 되고 시민은 수혜자에서 소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009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또 공공서비스 조달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가에다가도 맡겨놨을 때는 뭐 경직성의 문제가 있고 관료제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시장에 맡겨봤어. 시장에 맡겨보면 서로 간에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소비자 주권도 확대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는 어땠나요? 실제로 기대만큼 서비스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서비스는 조금만 좋아졌고 오히려 서비스가 계층화됐죠. 아주 싼 값에 저렴한 품질 낮은 서비스와 고품질의 팔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자체가 계층화됐습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환경 개선은 별로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학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해도 문제가 있고 시장이 해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소위 이 과거와는 대비되는 신거버넌스 모델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도 국가도 아닌 공동체 중심의 자치 제도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조달 모델이 나온다는 것이 검증이 된 거죠. 그렇게 검증을 해서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한 공공서비스 조달 방식이 굉장히 모색이 되게 되고요. 이때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게 되죠.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뒷배도 얻었겠다. 굉장히 많이 2010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관심이 주목받게 됩니다. 유엔이 이를 계기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회로 지정했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해라고 해서 올해가 또다시 두 번째로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회입니다. 즉 단지 경제적인 그런 시장 실패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조달 문제를 다루는 즉 정부 실패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대안 방식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이거 자체가 사회혁신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민의 역할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수혜자, 그 다음에 소비자였다면 이때는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같이 생산하는 공동 생산자가 되겠다는 거죠. 즉 과거에는 수혜자나 소비자에 머물렀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나는 이런 서비스가 받고 싶어.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건데 시장과 공공은 이것밖에 제공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를 실제 모델로 보여주고 이 모델이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도화해야 된다는 발상. 그래서 공동생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생산할게. 그 모델을 내가 보여줄게. 이거는 과거의 시민운동과는 좀 대별되는 점이에요. 과거의 시민운동은 국가가 왜 이 일을 안 해? 국가한테 이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공동체 운동 방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회경제연대가 활동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제도화하는 쪽에 신경을 훨씬 더 들이죠.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것대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만들고 내가 필요한, 내가 희망하는 병원을 모델로 해서 의료사업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사회연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삶의 필요를 공동체 연대로 조달하고 제도화하는 공동생산 이런 이론들이 세계적으로 먹히면서 유일하게 안 먹힌 데가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민간 협치 이런 게 좀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공공서비스 조달을 민간 협력을 통해서 내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 카라라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국정과제 때도 잠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볼로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 정책 자체를 민간 협동조합, 즉 주민 조직이랑 같이 합니다.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역의 협동조합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 주민이 만든 경제 공동체잖아요. 자기 아들, 딸 키워낼 어린이집을 이 협동조합이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건설 볼로냐 시정부는 부지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건설 비용을 협동조합이 같이 부담을 하면서 건축협동조합이 친환경 건축을 담당하고 이 카디아이라는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관리하고 칸스트라는 급식 협동조합이 먹거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사실상 노동시장도 굉장히 안정되죠. 마치 기부채납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키우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이걸 아예 보육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랑스 지역관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접니다. 이게 파리 12구였던 것 같아요. 파리의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건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지역의 자산들. 이거를 굳이 시장 지역에 맡기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협동조합 이런 거 특히나 이제 지역 관리 기업을 만듭니다. 이 지역 관리 기업은 당연히 지역 주민과 사회주택업체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이렇게 지역을 관리하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역시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실제로 여기 좀 뚱뚱한 아저씨가 이 지역 관리, 이 프랑스 12구 지역 관리 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주머니가 막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려고 딱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누구 보고 있죠? 이 아저씨가 아니라 이분 보고 이 흑인 보고 있죠. 자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서 청소하고 있던 이 흑인 아주머니가 다 빗자루를 탁 내려놓더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턱 깨고.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본인의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지역 주민인데 여기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망가가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 지역 주민이 맡으면 되지. 영국도 역시 여러 가지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공서비스법, 우리한테는 사회적 가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사회 서비스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영국의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얼마나 그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고요. 특히 그 이후로는 2012년에 이런 역할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영국에서는 2018년 시민사회 발전 전략을 다시 발표하면서 지역 공동체들에게 훨씬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식의 활동들을 펼치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반영할 수가 있어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공공구매법이라든가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가지 조례들을 가지고 이게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경제 발전에 쓰여지지 않고 지역 발전에 쓰여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역할을 시장 기업이 아니라 주민 조직이 할 수 있게끔 바꿔낼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은 사실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돌봄전환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짧은 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정책 변화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지금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의제가 됐고 또 지역사회가 강조가 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 아닌 공생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정책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대입한다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주민 그리고 생태계라는 거죠. 시장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민간이 아닌 주민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시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의미는 좀 아시겠죠? 또 한편에서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을 보면 된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민간은 아까 보였지만 이미 99%가 사회 서비스가 다 민간화돼 있어요. 근데 민간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은 역시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로 봤죠. 민간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이거나 소수 법인이거나 또 법인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간의 어디? 저는 그걸 주민에게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성, 당사자성에 기반한 주민돌봄 공동체가 사실은 이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나 이용자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생산자이자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서비스가 설계가 돼야 된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장애인 통합돌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장애인이 지역 주민이라면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보면 단지 서비스만 필요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지역사회 생활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관계돌봄, 서로돌봄이 실현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돌봄 시장이 아니라 돌봄 생태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고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민 돌봄 일자리를 창출할지, 어떻게 지역 기반의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지역 돌봄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작동 방법을 고민할지, 그래서 어떻게 지역 내에서 손순환하는 돌봄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AI라 하더라도 소수 기업에게 기술이 독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머스로 공유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는 다시 경제 성장의 법칙 위에서 돌봄 시장의 붕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알려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혁신을 하면 어떻게 민간 협력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주민 조직들, 특히 사회연대 경제 조직은 돌봄의 문제를 단지 배송의 문제, 돌봄 서비스 제공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야, 우리가 그래도 주민 조직인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일회용품 쓰면 돼? 우리 기왕이면 친환경 도시락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친환경 도시락 만들면 굉장히 많이 번거로워져요. 왜? 빨리 많은 서비스 그냥 배달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친환경 도시락을 배달하는 순간 수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지역 주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 자활센터랑 연결해서 세척 건조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역 자활주민센터의 참여 주민들이 세탁 건조를 담당하게 하면 말 그대로 지역 일자리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환경 문제 해결했고요. 이렇게 해결하니까 서울 중구가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100% 생분해 되는 봉투도 드릴게요.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심지어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달할 때 내가 단지 배달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봄 카드를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엊그제 외출은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밥이 맛있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정말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잠을 잘 잤는지, 외출은 하셨는지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 회수할 때 이 카드를 같이 회수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양반이 한 이틀째 집을 안 나갔네. 안 그래도 밥을 남겨서 걱정했는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네. 이러면 이 돌봄을 배달하는 분들이 돌봄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이분 좀 다시 한번 방문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의 돌봄을 케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업적 자부심도 커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노원의 어르신 휴센터도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원의 이제 어르신들 주로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축을 합니다. 노원의 함께걸음 무료사역이 중심이 돼서 홀몸 어르신들, 제도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노란 조끼 입고 그냥 동네에서 체조하는 거예요. 동네 산책하는 거예요.
집에서 서비스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떼내서 지역사회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꾸리게 하죠. 이 사업이 그 서울시에서 3년 사업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겠어요. 그래서 원성이 쏟아지니까 노원구가 정책으로 제도화를 합니다. 2022년에 조례 만들어서 노원 구사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식으로 구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노원 어르신 휴센터는 실제로 임대 아파트의 단 하나지만 이 노원 어르신 휴센터는 이 당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작동을 합니다. 실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노원 어르신 휴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병원과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그려가면서 사업을 설계했어요. 즉 지역사회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서비스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마포형 케어한신 주택 소봉하우스도 중요하게 바라볼 사례입니다. 여러분 케어한신 주택은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냐면 1, 2층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들어오고 한 3, 4층 이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들어오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마포의 케어 안심주택 서본하우스, 서본 돌봄하우스의 준말입니다. 서본하우스는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2층에 공유 공간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 돌봄 당자가 마련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합니다. 여기도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동네 산책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23호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서본하우스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주민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미션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정말 내가 살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풀을 심고 나무를 심고 산책하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보고 나도 언젠가 누구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서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지역 돌봄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용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자원을 연계할 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좀 지역도 이야기하면 송악동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서 자원조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바꿉니다.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서비스를 장착할 게 아니라 이들이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와서 글을 가르치게 하고 반찬을 잘하는 사람들은 와서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하게 하고 내가 환경 비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면 비누 강사가 되게 하는 식으로 인생학교를 만들어내죠. 그 경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은 그 협동조합이 동네에 마을 공간, 가게, 공방 등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이 마을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돌까지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무슨 고민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천안시에서 전화가 왔대요. 명 일대 천안 쪽에 제가 센터를 하나를 맡아달라고 왔대요. 연락이. 그래서 고민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고민이야. 공공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봄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잘 돌보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센터를 맡으면 법이 정해진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에게 뭐가 필요한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요. 제가 통화를 안 해봐서. 근데 고민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은평 마을, 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에도 여러 주체들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의 네트워크가 작동을 했는데 산림의료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회의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흐르니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마을의 도서관이었던 것, 마을의 공방이었던 곳이 스스로 마을 거점이 되기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은평에는 9군데의 돌봄 거점이 있습니다. 서로돌봄 공간. 나는 여기는 공방이지만 여기는 카페지만 여기는 도서관이지만 언제든 저희한테 오세요. 돌봄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을에 9개의 소그룹 공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은평구청도 어쩔 수 없이 하나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업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자 분리했던 기업도 사회연대 경제 조직은 같이 모여서 원스톱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의 기금을 적립하면서 어떻게 서로 공생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합니다. 다양한 그 사업들이 있죠. 실제 돌봄통합지원법의 제4조에 보면요,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지자체가 1번, 2번, 3번, 1번,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3번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주민참여 기반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이 분명히 지자체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돌봄 전환의 키워드 이제 마무리인데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말이 많죠. 우리가 이 서비스 제공 협약기관이냐 지역 돌봄의 주체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바라볼까 지역 주민으로 바라볼까,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설의 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모양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사실 요즘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 사회복지관도 지역 그 밀착형 복지관에서 시설이 아니라 기관내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다 기관내에서 정성껏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 그 기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면 많은 기관들이 탈시설 내지는 심지어 사회복지관도 밖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나는다면 저는 이때 가장 필요한 돌봄 전환의 키워드가 바로 상호 오존이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특히 탈시설이라든가 탈빈곤 정책들은 항상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립과 특히 경제적 자립을 기초로 해서 자립을 해야 되고, 자립을 하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고, 아니면은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심지어 인구조사를 할 때도 자립을 중심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모델, 상호오존 모델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이 자립 모델과 상호오존 모델을 비교해줘 그랬더니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재밌게도.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자립 모델은 항상 탈빈곤, 무조건 탈빈곤하고 탈시설해야 됐었어요. 이게 강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만한 사업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췄던 자립 모델이 지역사회 주민교류 지원으로 자립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지역 자활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적인 전환 문제도 저는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 자활센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즉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9시부터 6시까지만 관리가 되죠. 이들이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경제적 자립을 하게는 부추길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말과 저녁 시간까지 해나가면서 이들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하게 하고 이들의 스스로 공동체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의 생활상의 문제를 단지 공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관계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즉 돌봄 공백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기반 접근법이라는 실천 모델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레디컬 헬프에서 좀 소개됐던 여러 좀 접근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금 정책은 여기에 머물러져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서는 출발점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죠. 지역사회 복지 관점에서 통합돌봄을, 그리고 주민의 어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노인, 장애인, 종사자의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로 관점과 접근법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 고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도 사실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대충 서비스, 좋은 서비스 누리게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여러분들 꼭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립해서 상호적으로 가자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실천 모델을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립하지 못해도 괜찮은 사회,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장애가 있어도 살기 괜찮은 마을을 만들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등록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내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꼭 돌봄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라 이 말 해요. 각자 개인이 어디 토론회에 와서 개인 발언하는 거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막 정책이 막 돌아가고 있고 지금 막 사회가 재구성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체에 있다면 그 조직체는 반드시 그 지역의 돌봄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모델을 가지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와 자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관계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느냐, 제가 서비스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내려올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논의하고 이걸 지방정부와 함께 제도화시키는 노력까지 같이 가는 게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역사회 자체를 삶의 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돌봄 주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다양한 돌봄의 의제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역의 돌봄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지 이 바램을 상호우정 모델이라는 걸로 또 주민이라는 단어로 또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간절함도 여러분의 간절함과 같이 맞닿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시간이 10분이 지난 거죠? 5분밖에 안 남은 거죠?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조금 버티기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한 2, 3분이요. 아니 아까 보니까 책 소개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돌봄의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하시면서 메디컬 헬프라는 사실 우리 돌봄 쪽에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번역하신 분이 여기 현장에 계세요. 그래서 박교수님한테 이 메디컬 헬프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또 우리가 좀 다 읽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네, 저기 기현 선생님 좀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선생님. 세상이 아니라 잘 번역자. 저도 번역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런 얘기. 책 그래서 소개해주세요. 우리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3부에 그 책이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1부가 복지국가, 2부가 실험, 그래서 5가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연령대에 따라서 5가지 실험한 게 있고 3부가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결론인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흔히 모델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 전달 체계, 뭐 누가 무슨 책임 법은 뭐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모델이 없어요. 청사진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3부를 굉장히 여러 번 읽었고 이거 뭐 용두산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는데 완전히 머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전문성인가, 무엇이 완벽한가, 무엇이 잘 만들어진 모델인가가 아니라 맞습니다. 얼마나 충분히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량대로 참여하는가가 유일한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첫 단계가 이제 딥 다이빙이라 그래서 참여자들이 저 부분에서 충분히 헤매고 싸우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 활동 좀 했다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앞장서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같이 갔을 때 그 다음 게 제대로 간다,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책 소개시켜줘서, 국내에 소개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최근 몇 년간 책을 읽으면서 거의 숙제처럼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가슴이 뛰어서 한 몇 달 동안을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이걸 이 지역에서 해보면 어떨까? 지역 자화센터랑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상호 우정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핵심 근거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메디컬 헬프는.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립 모델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정책을 펼쳤던가, 그리고 그 자립 모델은 지금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신 분이 앞에서 제가 같으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이야기는 또 토론 시간에 하시고요. 지금 거의 바쁜 토치로 다음 강의가 기다려야 되니 5분 정도만 화장실 갔다 오고 쉬었다가 말씀해 주시죠. 10분. 예, 예. 고맙습니다. 예.